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제 물질의 결합이에요. 물질이 어떻게 결합이 되느냐 하는 건데, 뭐 H2 물은 수소 분자 2개하고 산소 분자 하나로 물이라고 하는 분자가 결합되어 있죠. 사실 이제 물질의 결합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공부를 하는데 왜 중요하냐? 김혜연 선생님이 왜 물질의 결합은 중요할까? 우리가 어디에서 물질의 결합 부분이 좀 소방에서 물질의 결합을 이해하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면, 그래서 위험물이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물질의 결합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소화작용에서의 이 연쇄 반응을 억제하는 것들도 그와 관련이 되고요. 또 소화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한테는 가장 최고의 물은 소화약제죠. 그러니까 우리 화재를 이렇게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 D급 화재, K급 화재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화재 구분 A급, B급, C급, D급, K급인데 지금 국내에서 아직 D급 화재는 공식적으로 D급 화재는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재를 언급을 안 한다는 거, 이건 뭐냐면 어디에서 하냐면 소화기 승인해 줄 때 이건 A급 화재에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다. B급 화재에 불을 끌 수 있는 C급 화재에 불을 끌 수 있는 거다. 근데 D급 화재에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 D급에 대한 형식 승인이 아직 국내에는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년 정도 D급도 한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D급은 금속 화재입니다. 하지만 금속 화재. 물론 이건 이제 공식적으로 소화기 승인할 때 사용을 하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방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할 때 화재를 구분을 할 때 A, B, C, D, K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어떤 제도적인 차원의 구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구분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을 쓸 때 뭐 이건 A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 D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 뭐 할 때 굳이 뭐 여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아도 충분하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A급 화재를 우리가 무슨 화재라고 합니까? 일반 화재. 그러면 나머지는 일반 화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일반의 다른 말로 하면은 특수 화재라고 봐야 되겠죠. 이건 일반 화재입니다. 이건 특수 화재입니다. 일반 화재라고 하면 자연적인 상태에서 인류가 이렇게 문명을 만들어가지고 막 자연을 이리저리 주물럭거리고 인위적으로 변화시키기 전에 발생을 할 수 있는 화재. 그걸 우리가 그렇게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는 화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일반 화재고, 그 자연 상태에서 화재가 났을 때 불을 끌 수 있는 것도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물로 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화재는 물로 끌 수 있는 화재예요. 물로. 근데 이건 다 인류의 문명이 만들어내는 화재 형태예요. 문명이 만들어내서 이제 물로 못 끌고 별도의 어떤 새로운 끌 수 있는 소화 약재가 필요한 화재들이에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어떤 불에 대응하는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하는 소화의 어떤 하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거죠. 이 지구에가 존재할 수 있었던 어떤 균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균형이 없다라고 하면 다 불이 탔겠죠. 그 불을 끌 수 있는 뭔가가 없다가는 균형이 이제 있으면서 맞추면서 이제 존재를 해왔던 것처럼,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아주 신선한 소화 약재죠. 그러니까 재밌네요. 소방은 계속 새로운 문명을 먹고 살아간다고도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또 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아주 특별한 우리가 이제 관리 대상으로 들어옵니다. 그건 뭐예요? 전기차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를 만들면서 리튬 배터리가 만들어지면서 그게 이제 불이 나면 도저히 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또 소방이 새로운 어떤 발전의 하나의 어떤 이 어떤 조건을 획득을 한 거죠. 방음터널이 또 우리 이제 새로운 대상으로 작년에 불이 나면서 방음터널에 그게 가연성 소재로 해서 불이 나고 언제 우리가 방음터널 그런 것들이 우리 소방의 대상이었겠어요? 이게 이제 점점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문명이 새로운 또 소방을 새로운 화재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계속 또 소방이 가야 될 길들을 계속 길들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물을 이해하는데 물이 특별한 물이 갖는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특별합니다. 수소 결합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물질의 결합을 이해하는 것은 가장 보면 소화 약재들을 이해하고 또 가연물의 반응, 위험물 같은 걸 그러한 반응들을 이해하고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물을 이해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야죠. 제일 중요한 부분, 제일 많이. 그래서 물질은 반응을 이해하는 물질의 결합을 이해하는. 물질은 왜 결합을 하겠습니까? 물질이 가지고 뭔가 취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합을 할 거잖아요. 결혼이 요즘 많이 안 하는 것도 또 뭔가 취약함이 약해지니까 아쉬움이 없으니 결혼을 안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불안전한 상태에서는 경제적으로 혼자 먹고 살기 어려운다든가 여성이 예전에는 경제 활동하기 어려울 때는 사회적으로 어려우니까 여성 혼자서 살아가기 힘드니까 결혼이나 형태를 또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또 상당 부분 작용을 했던 것처럼 어쨌든 결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뭔가 부족함이 있으니까 결합을 하는 거잖아요. 왜? 그 부족함은 뭐냐? 물질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원자 형태를 이해를 해요. 원자들이 결합이 돼서 분자가 이루어져요. 원자가 뭐가 부족하냐? 원자를 이해하는 것은 원자는 원자의 핵과 원자핵 그리고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 이런 전자도의 주변을 돌고 있는 이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 이 원자를 이해하셔야 돼요. 네, 원자핵은 모든 우리 물질들은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원자들은 다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근데 수소에 들어있는 수소를 구성하는 수소 원자와 뭐 이런 철의 철이라고 철의 원자의 원자핵이 다른 물질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똑같은 물질이. 원자핵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고. 단지 원자핵에 그 안에 있는 양성자가 몇 개냐. 그리고 그 양성자의 숫자에 따라 바깥에 돌고 있는 전자가 몇 개가 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고 우리는 그 물질을 구분하고 그런 것들이 또 어떤 것들이 뭉쳐가지고 하나를 만드냐를 가지고 신맛을 내는 것이기도 하고 단맛을 내기도 하고 독성을 갖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잖아요. 그게 모여서 심장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이 인체를 구성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다 다른 어떤 목적과 기능을 하고 성격이 다르지만 그 기본이 되는 원자는 똑같은 원자라는 거죠. 똑같은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자핵에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양성자 개수만큼 이제 양성자는 플러스의 전기값을 우리가 띈다라고 합니다.
어떤 전기값을 이 전자하고 반대되는 전기값을 띄는데 전자하고 반대되는 전기값을 우리가 플러스 전기값이라고 우리는 그냥 이제 부여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전자가 갖는 것은 마이너스 전기값이라고 이제 이 부여를 하고 자 플러스와 이 양성자 개수만큼 주변에 있는 자유전자들이 와가지고 양성자 개수만큼 돌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균형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자는 이 양성자 개수와 전자 개수가 같아서 정기적으로는 최초는 중성적인 상태의 정기적인 성격을 띠는데 이 전자가 하나가 어디로 날아가 버린다거나 아니면 전자가 하나가 더 들어와 버린다거나 전자가 하나가 더 들어와 버리면 아까 전자 두 개에서 그러면 헬륨이겠네. 헬륨 양성자가 두 개의 헬륨이 전자 두 개가 돌고 있고 양성자가 두 개면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중성 상태죠. 헬륨이. 그러나 이 전자가 하나가 더 들어와 버리면 음의 상태로 이제 가는 거죠. 중성에서 음의 상태로 전기값이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온이라고 하죠. 이온. 전기가 양이온, 음이온. 어떤 물질이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가지면 그걸 이온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 이온 상태로 이제 가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이제 또 공부를 하겠지만 이 밖에 전자가 이제 쭉에서 뭐 철까지 FE를 넣으면 FE는 양성자가 철이 26 맞죠? 26 쭉 가서 이제 뭐 우라늄이 UR인가요? U인가? U. 우라늄 막 이렇게까지 쭉 그 양성자들이 엄청 많은 무거운 이제 원자들이 가잖아요. 제일 가벼운 원자는 이 양성자 하나짜리는 수소. 그래서 이제 빅뱅으로서 우주가 처음 만들 때 일단 수소부터 만들어졌다가 수소에서 그 철이 제일 물질적으로 안정된 상태래요. 그래서 수소부터 계속 이제 핵을 서로 원자 핵끼리 융합을 해서 새로운 원자들을 만들어내고 융합을 해서 어떤 온도 조건이 열이 가해지면 융합을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 융합을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 열이 가해졌을 때 그렇게 해서 철까지 이렇게 계속 가면서 안정이 되는 경향. 그래서 철까지 가고 이게 융합이거든. 융합을 해서 이쪽 우라늄 같은 이쪽 이상은 지구 같은 별이 이제 수명을 다해서 막 폭발할 때 엄청난 에너지를 내면서 폭발하는 그때 생성된 물질들이 이제 이쪽 물질들이 이제 생성이 되는데 여기는 철 쪽으로 가려면 핵이 분열을 해서 쪼개지면서 새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핵 분열을 해서 결국 철까지 이렇게 가는 이런 상태로 분열, 융합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만들어지는데 원자는 그렇게 만들어지고요. 원자가 이제 분자로 원자 상태가 아까 쭉 이제 이 새로운 물질이 나올수록 그 양성자 숫자에 따라서 전자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전자는 만약에 전자가 8개다. 전자 8개다 그러면 원자핵 주변에 맨 처음에는 2개만 돌 수 있어요. 2개만. 그 다음부터는 8개까지 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돌 거라고요. 그러면 8개짜리는 6개가 돌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8개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옥텟 규칙은 이걸 이제 제일 겉에 돌고 있는 전자 껍질을 최외곽 전자라고 해요. 최외곽 전자.
곽이 아니라 왜 광의 최외곽전자? 이게 8개가 될 때 가장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개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물질은 8번 원자번호 8번 물질이 뭐죠? 이게 산소네. 산소인데 이 산소는 그 자체로는 6개가 돌고 있지만 전자가 한 2개 더 들어와서 8개를 만들었을 때 정기적으로 되게 안정되는 상태, 물질적으로 안정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전자 2개를 더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산소는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최외곽 전자가 몇 개냐? 지금 이 산소 같은 경우는 최외곽 전자가 6개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 물질을 한번 나래비로 배열을 해봤습니다. 그게 원소 주기율표죠. 그래서 최외곽 이 숫자에 따라 1족, 2족, 3족, 4족, 5족, 6족, 7족, 8족 이렇게 하고 여기 이거 이제 껍데기 이걸 주기라고 하면 주기가 1주기냐 2주기냐 3주기냐 뭐 해서 주기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게 원소 주기율표인데 수소, 헬륨은 2개지만은 꽉 차 있기 때문에 여기 기본적으로 2개지만 꽉 차 있기 때문에 이쪽 8쪽에 같이 집어넣습니다. 나머지 미디움 뭐 쭉 해서 이렇게 가죠. 자, 근데 보면 이쪽으로는 이제 금속이고 이쪽은 이제 비금속이에요. 일쪽은 전자가 하나만 최외곽전자에 하나만 돌고 있는 거잖아요. 바깥에 최 하나. 그러니까 하나를 버려버리면 이 옥텟 규칙 8개를 만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만 밖에 돌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 버려보면 그 안에 이미 8개가 돌고 있으니까 이걸 만족을 하는. 버리고 싶은데 버리고 싶어. 자, 7쪽은 이걸 우리가 무슨 쪽이라고 해요? 알칼리 속이라고. 7쪽 할로겐족이라. 할로겐족은 전자가 7개 돌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좀 부족해요. 하나가 더 있으면 8개를 만족을 해. 뭔가 하나가 부족하 아쉬운 데들이에요. 자, 여기는 2개가 남고 여기는 2개가 부족해요. 여기는 3개가 남고 여기는 3개가 부족해. 근데 3개가 부족하면 3개짜리 찾기가 쉽지 않아요. 3개가 남는 놈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2개 부족하면 2개짜리 남는 놈도 찾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짜리는 쉽게 찾아요. 여기도 하나짜리. 내가 전자 하나 버리는데 쉽게 버릴 수가 있어요. 여기는 전자 하나 얻어오는데 쉽게 얻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들은 뭐죠? 반응성이 아주 좋습니다. 반응성 굿. 그러니까 할로겐족과 알칼리 금속 쪽은 소화약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소화약제가 그 자체가 연소 중인 상태, 이따 말씀드리가 나디칼 상태의 물질들을 결합을 해서 연소가 계속 되지 않게 작용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종으로의 물질을 그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분말 1종, 2종 소화약제가 이걸 가지고 1족 알칼리 금속을 그 성질을 이용해서 소환작용을 한 게 분말 1종, 2종입니다. 할로겐족은 잘 아시죠? 이건 뭐 할로겐 화합물이나 할론 소화설비의 약제가 할로겐족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이쪽에 있는 것들은 다 부족한 것들이에요. 부족한 상태. 전자가 뭔가 필요한 상태. 이쪽끼리 결합을 하면 공유결합이라고. 자, 우리 공유경제라는 것도 하잖아요. 공유경제는 뭔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차가 없는 사람들끼리 같이 차를 한 대를 공유하자는 거고, 맞아. 여기는 전자들을 서로 공유해서 전자들을 같이 공유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깝게 부족한 사람은 나 부족한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전자도 내가 내 전자처럼 보고 내 전자도 네 전자처럼 하고 같이 다니자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물질이 떡처럼 딱 하나의 물질이 되는 게 아니라 같이 나란히 돌아다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아주 열을 받으면 공유결합이 깨져버려요. 같이 가더라도 뜨거우면은 일단 급하니까 따로따로 놀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공유결합을 하게 돼. 이것들은 공유결합.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래요. 공유결합하는 이건 비금속이라니까. 비금속과 비금속끼리 결합을 해요. 그럼 이 공유결합한 것들은 금속 상태일까요? 아니 기체 상태일까요? 금속일까요? 여기 공유결합된 것들은 기체 상태. 그 다음에 여기서 서로 간에 자 여기는 남고 여기는 부족해요. 전자가 남고 여기는 전자가 부족해요. 그러면 여기는 자 여기에서 전자를 어디에서 예를 들면 산소다. 산소 2개가 부족하네. 2개를 어디서 가지고 왔어. 가지고 와서 8개를 채웠으면 원래 6개일 때가 산소는 최가 6개일 때 바깥에 6개일 때가 중성 상태잖아요. 정기적인 중성 상태인데 2개를 채웠으니까 플러스 상태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상태가 됐잖아요. 산소는 음이온이 됐어요. 음이온. 그렇죠. 전자를 가지고 와서 음이온이 됐고 음이온 상태에서 이쪽에서 만약에 어떤 게 전자를 잃었어. 던져버렸어. 그럼 중성 상태에서 여기는 전자가 부족한 상태로 갔을 거니까 줄어든 상태로 갔으니까 양이온 상태로 얘들은 갈 거라고. 전자가. 그러면 여기 음이온과 양이온이 이렇게 만나면 이걸 만나서 서로 결합을 하면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해요. 이온 결합. 이온 결합은 이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이루어지는 결합, 이온 결합이라고. 그 다음에 금속들이 여기 금속에서는 전자가 남는 전자들이 막 떨어져가지고 중간에 접착제 역할을 하면서 그 자유전자에 의해서 금속들끼리 결합한 것을 금속결합이라고. 자, 기본적으로 원자가 분자를 만드는 원자들끼리 결합해서 물질을 만드는 것은 공유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 3가지 정도가 있다 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공유결합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자 공유결합이면 아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의 전자들 서로 사이좋게 결합하기로 했는데 여기 수소에서 수소고 저는 산소라고 해볼게요. 근데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서로 틀려. 그걸 우리 전기 음성도라고 해요. 전기 음성도에 따라 가지고 똑같이 이제 해서 둘이 결합을 하면은 이제 중설 상태로 돼요. 근데 결합해서 다니지만 내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하면 산소가 수소보다 강하거든. 음성도가 강하면 전자가 내 쪽으로 더 많이 와 있을 거라고. 동일한 분자안에서도 내 쪽은 전기적으로 마이너스 상태를 띌 거라고요. 이쪽은 전기적으로 플러스 상태로 띌 거고. 전기 음성도가 음성도에 따라서 물질의 어떤 부분에 따라서 어떤 전기적인 특성이 달라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H2O는 산소하고 수소가 결합을 하는데 전자가 수소 쪽에 있는 전자가 더 산소 쪽으로 가깝게 달라붙어요.
이런 식으로 더 달라붙어요. 이쪽도. 그러니까 산소 쪽이 더 마이너스 성격을 많이 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음성도가 높은 게 대표적 플로우르,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이 전기음성도가 높아요. 그러면 이쪽은 약간 플러스 상태가 되는 상태로 분자들은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다른 분자의 마이너스 부분인 산소 부분과 플러스의 수소 부분이 계속 이게 어떤 정기적인 어떤 인력이 작용해서 뭉치게 돼요. 정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분자들끼리 계속 뭉쳐요. 그걸 우리가 수소결합이라고 합니다. 전기 음성도 때문에 정기적인 인력이 작용하고 분자가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H2와 수소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수소 결합은 이 인력이 아주 높습니다. 어떤 것보다 수소 분자들끼리 물 분자들끼리 뭉쳐있는 그 힘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분자들을 끊어서 기체로 만들려면 엄청난 열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소화수로 작용을 했을 때 증발이 될 때 엄청나 많은 열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결국 물이 좋은 소화약제다. 물이 좋은 소화약제면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것들을 때문에 좋은 소화약제라는 걸 알아야 되고, 수소결합은 왜 그러냐? 공유결합을 하는 물질이 해서 분자가 전기음성도 차 때문에 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한 것이다. 수소결합이다. 그럼 공유결합은 또 뭐냐? 원소 주기율표를 또 이해를 하셔야 되죠. 쭉 역으로 이렇게 가셔야 될 겁니다. 자, 수소결합에서 물이 수소결합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특성은 또 표면장력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자, 수소결합은 인력이 세다 보니까 물 분자들 똘똘 뭉치다 보니까 물이 있으면 이렇게 표면이 물 쪽으로 응축이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표면장력이에요. 표면에 잡아당긴 장력이 작용하는 게 표면장력 현상. 물방울이 형성이 되는 거죠. 물방울이 형성이 되는 거. 그럼 표면장력. 표면장력은 물방울에 의해서 불을 끄는 소화수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표면장력에 의해서. 또는 작은 물방울을 만들고자 할 때는 이 표면장력이 또 방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분화를 방해하고 또 물방울이 너무 커서 물끼리 뭉쳐가지고 신부 침투를 방해합니다. 세탁을 할 때 울 사이사이로 물방울이 들어가서 신부 침투를 해서 그 때를 벗겨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우리가 물에다 뭘 집어넣었죠? 계면 활성제. 경계면을 계면을 활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계면 활성제를 집어넣어서 침투 효과를 높여줍니다. 이런 이 수소결합이와 표면장력은 긍정적인 역할도 하고 부정적인 소화작용을 하는데 부정적인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소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이 또 뭐가 있을까요? 동파. 네, 동파. 그러니까 물 분자들끼리 이렇게 막 뭉쳐 있으면서 물 분자들끼리 뭉쳐 있는데 그 상태에서 얼어버리면 그 공간이 쭉 있는 상태에서 얼어버리니까 공간이 커져 버려요. 그래서 동파가 이제 발생을 하고요. 자, 이런 어떤 그 물의 수소결합 특성, 그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나가면, 아까 원자는 이제 원자라고 하는 물질이 맨 처음에 수소만 있다가 수소의 핵이 융합을 해서 두 개의 핵이 이 양성자 두 개짜리가 만들어진 게 헬륨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수소부터 쭉 철까지 이제 융합을 해나간다 했잖아요. 그 다음 우라늄에서 철로 또 분열을 해나가고, 핵 분열을 해나가고. 핵이, 융합을 하는 것은 엄청난 뜨거운 온도에서 핵 융합이 이루어져요. 근데 태양은 먼저 핵이 융합을 할 때 약간의 질량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양성자 두 개, 수소 두 개가 해서 각각 양성자 하나짜리 수소가 두 개가 융합을 양성자 두 개 될 때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1.98 정도로 이제 이렇게 질량 감소가 일어나요. 질량이 감소된 만큼 에너지가 나와요. 그게 그 에너지가 E는 M,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만큼. 유명한 이제 아인슈타인 E는 mc제곱이라고 한 걸 해는 이만큼 에너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에너지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열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태양에서는 원래 수소 덩어리인데, 태양이 수소 덩어리인데, 헬륨으로 계속 융합이 되면서 뜨거운 고온의 열이 나옵니다. 이만큼의 열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태양은 엄청나게 뜨겁죠. 뜨거우면서 그 표면에 있는 것들이 막 전자들이 뜨거우니까 막 날뛰고 온갖 전기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것이 나중에 그 부분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융합을 할 때는 그 물질이 감소하면서 감소된 질량만큼 물질의 질량이 감소된 질량만큼 에너지가 발생이 된다. 분열을 할 때도 마찬가지 질량 감소가 발생을 합니다. 2가 1, 1로 되는 게 아니라 0.9 정도씩으로 감소가 되면서 분열이 된다는 거죠. 그때 그 감소한 질량만큼 또 에너지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핵융합 에너지, 융합에서 나오는 게 핵융합 에너지고, 분열에서 핵분열 에너지죠. 지금 이제 원자 폭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핵분열에 의한 걸 이용하는 방식이고요. 우리 원자력 발전도 핵분열을 이용하는 거고, 핵융합을 이용한 이제 발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지금 활발하게 연구는 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워낙 고온이 지속해줘야 되다 보니까 어떤 설비를 만드는데 그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설비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어떤 그런 소재들을. 자, 근데 이게 지금 태양입니다. 태양에서 전기가 계속 발생을 해요. 전자 같은 게 이제 튀어나오면서 어떤 전기적인 값이 생겨요. 그러면 전기가 있으면 전기장이라고 하는 게 현상이, 전기장은 예를 들어 플러스와 전기값과 마이너스 전기값이 어느 정도 거리에서 서로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게 작용을 하는 힘의 범위를 전기장이라고 보죠. 그 힘이 생긴다는, 전기장의 인력의 힘이 계속 인력의 힘이 있는 전기 필드, 장은 어떤 필드, 그러니까 이 형성이 돼요. 근데 이 전기장이 흔들흔들 움직이면 뭐가 되면 자기력이 생겨요. 자석의 힘이 앵극에서 이걸 자기장이라고 하는, 자석의 힘이 미치는 범위를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근데 자기장이 변하면 또 다시 전기장이 또 형성이 돼요. 그렇게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막 만들어주고 오는 것을 우리가 전자기 유도 현상이에요.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파동 형태로 전자기파가 만들어집니다. 전자기. 전기와 자기가 계속 영향하면서
전자기파의 파동은 이 파동이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우리 파장이라고,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장. 파장이 태양에서 막 이제 전자기파가 이렇게 막 오는데 파장이 380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 나노미터, 380에서 한 780 나노미터 정도 이 파장대의 영역을 여러 이제 파동이 오는데 그 중에 파장대 영역을 우리가 빨주노 쪽 파란보로 빛으로 가시광선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 영역이 된 거예요. 빛, 가시광선 영역. 그 다음에 여기는 제일 이제 파장이 큰 쪽이 빨간색, 빨주노 쪽 파란, 보라색 쪽으로 가시광선이 7가지 색깔을 우리가 프리즘으로 쪼개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돼요. 그래서 가시광선이 되고, 이쪽은 이제 자외선 영역이 되고, 이쪽은 적외선 영역에 빛이 태양에서부터 계속 오는 겁니다. 엄청 이제 이쪽으로 센 것들은 이제 우리 이제 전자기파 중에 엄청 센 것은 뭐 감마선, 뭐 우리가 하는 방사선 막 이런 것들은 이제 엄청 센 전자파고요. 우리가 TV, 라디오 전자파 같은 것은 훨씬 이보다도 엄청 이렇게 파장이 긴 전자파여서 긴 것들은 별로 이렇게 힘이 없잖아요. 쭉 늘어졌으니까 힘이. 라면도 꼬불꼬불해 짧아게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것들은 인체에 무해하지만은 자외선만 해도 사람의 세포를, 피부를 파괴하죠. 그래서 암을 발생시킨단 말이에요. 자외선만 해도. 자, 그 물질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가시광선이 자외선이니 적외선이니 뭐 이런 부분들도 나오게 되는데, 그게 원자 핵 분열, 핵 융합, 물질에서 분열 융합을 이야기했고, 분열 융합에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고, 그 에너지에 의해서 태양 표면에서 전자기파가 발생을 하고, 그 전자기파가 우리한테 빛이라는 형태로 오고요. 오는 방식은 복사라는 형태로 옵니다. 복사. 우리가 열이 전달되는 방식은 크게 열을 전달하는 방식은 복사 형태로, 제가 뜨거워서 지금 뜨거운 걸 가지고 있으면 이창호 선생님한테 복사이라는 형태로 중간에 매개체가 없어도 이 전달을 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접촉에 의해서 이 열이 전달되는 방식이 전도죠. 그런데 물질의 움직임이 수반되면서 열 전도가 일어난 걸 별도로 해서 전도 중에서 우리는 대류라고 합니다. 전도, 대류, 복사 까지도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도, 대류, 복사에. 그 다음에 가시광선이나 자외선, 적외선은 나중에 우리가 불꽃 감지를 할 때 또 저기에 대한 부분을 할 수가 있죠. 자, 자외선은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으니까 자외선은 훨씬 더 가시광선보다 세잖아요. 자외선을 특정 금속에 쏘이면 특정 금속에 전자가 튀어나갈 정도의 이제 힘을 가져요. 그 효과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광전 효과라고 해요. 광전. 빛에 의해서 전자가 발생을 하는 광전 효과라고 해요. 자외선에 의한 광전 효과. 이것을 광전 효과를 가지고 이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광전 효과로 노벨상을 받았고요. 이 광전 효과를 이용한 게 우리가 불꽃 감지기입니다. 불꽃에서 오는 자외선이 감지기에 있는 어떤 소자는 금속 소자, 이 금속 소자에서 전자를
튀어나가기 위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면, 아, 전기가 일어나면 여기 자외선이 있구나 라고 해서 그 화재임을 인식하는 게 불꽃 감지기의 이 광전 효과를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제 물질의 이제 핵을 이야기했는데, 자, 물질을 계속 보면 아까 제일 작은 물질이 가벼운 물질, 최초에 만들어 가벼운 원자가 수소죠. 수소하고 탄소는 전자 4개가 부족한 상태. 그래서 수소 4개하고 탄소 4개가 전자 하나씩을 공유를 하면 아주 편안한 상태의 물질이 만들어지죠. 이게 아주 쉽게 만들어질 수 있을 거잖아요. 이게 아주 쉽게, 수소는 너무 흔하기 때문에 수소하고 탄소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 이게 탄화수소입니다. 탄화수소. 그래서 우리 탄화수소는 수소와 탄소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탄화수소가 이 결합하는 방식에서 기본적으로 탄소 N개와 수소 En 플러스 2 맞죠? 수소 En 플러스 2개의 개수로, 지금 보면은 이 경우 같은 탄소 하나에 1이니까 En 플러스면 H 4개 이렇게 결합이죠. 이런 걸 우리가 알칸이라고 하고요. 뭐 학회에서 알칸이 이제 이걸 ALKAN인데 알칸이라고 너무 콩글리시 같잖아요. 그래서 뭐 알케인 뭐 이런 식으로 부르자라고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그거하고 뒤에 이제 그 다음에 알켄하고 좀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알칸하고 하셔도 지금 다 그렇게 통용이 되니까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이걸 알칸이라고 해요. 알칸. 이런 식의 결합되어 있는 걸. 그 다음에 탄소 하나에 수소 En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알켄. 그 다음에 탄소 N개에 수소 En-2를 알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탄소가 이제 하나일 때는 탄소가 2개인데, 탄소가 2개에 이렇게 이렇게 그 결합이 될 수도 있고, 탄소 2개인데 H가 각각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있으면 아직 수소가 달라붙을 여지가 더 있어. 이걸 불포화라고 해요. 불포화. 이렇게 돼 있으면 수소가 다 달라붙어서 포화라고 해요. 포화. 그래서 이제 불포화되어 있냐, 탄화수소인데, 그러니까 탄소와 수소의 결합물질을 탄화수소 물질이라고 하는데, 불포화되어 있느냐 포화되어 있느냐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탄소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사슬 형태의 구조다, 결합 구조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뭐 이렇게 고리 구조다. 고리 구조냐 사슬 구조냐로 해서 탄화수소를 고리 구조이면서 불포화냐, 고리 구조이면서 포화냐, 사슬 구조이면서 불포화냐, 사슬 구조이면서 포화냐, 이렇게 해서 탄화수소를 구분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기초과학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부분이 열역학이에요. 중요한 부분. 물질을 이해를 하셨으면, 자, 아까 전도 대비 복사 형태로 열이 전달된다고 그랬어요. 온도와 열은, 우리가 온도 열을 의외로 저는 수만 기술사 공부하면서 온도 열에 대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것도 기술사, 아니, 강의하면서 알게 공부할 때도 모르고. 공부할 때 그게 생각을 안 했죠. 그냥 몰랐다. 물론 글쎄 생각을 해봤으면 뭐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건데, 저는 문과 출신이라서 곧 중학교 때 물리는 중학교 때 하고 물상이죠. 물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제 열은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열이고, 온도는 열이 얼마나 있느냐가 온도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면 온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죠? 주고받는 것은 돈이죠. 이제 돈은 주고받는 거고, 그건 열이고. 그래서 온도는 얼마든지 이제 이렇게 측정할 수도 있고 저렇게 측정하는 측정 방법들이 표현하는 방법이 얼마만큼 열이 있다를 온도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 그거에 따라서 절대 온도 표현 방법, 섭신이, 활신이 다양하게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열의 정도를 표현하는 게 온도예요. 자, 근데 열은 주고받는데 열이 어떻게 주고받는?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열은 갑니다. 반대로는 절대 안 갑니다. 근데 돈은 좀 반대죠. 돈이 적은 데서 많은 데로 가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잘 안 오죠. 제 대학과 후배가 삼성 이재용이에요. 이재용 회장인데 엄청 부자인데, 이재용 회장은 제돈 호주머니에 돈 가져가면 금방 가져가요. 광고 좀 그럴싸하게 돈 써가지고 제 혼자 금방 휴대폰 금방 바꾸죠. 그쪽에 돈 가져가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저것 팔아먹고 그래요. 내가 거기에서 돈 얻어올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그게 이제 여러 영법칙이 그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간다. 그래서 열 평형의 법칙이라 그래요. 열이 평형이 된다. 일법칙은 고립된 계에서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더라. 그러니까 일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계라고 하는 것은 해석의 대상입니다. 그냥 이 방을 내가 해석하겠다면 이 방이 그냥 계가 되는 거고, 근데 고립돼 있다고 하는 것은 외부하고 에너지의 교환이 없는 상태를 고립된 상태. 지금 우리 방은 고립 안 돼 있습니다. 바깥하고 열을 주고받습니다. 이게 뜨거우니까 바깥으로 열이 계속 뺏기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 고립은 안 돼 있습니다. 걔는 고립계, 개방계, 그냥 확 열려 있다. 모든 걸 하게 고립. 그 다음에 밀폐계, 고립계 정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에너지 교환도 고환이 없으면 고립계고, 다 뭐든 다 이 교환이 있으면 개방계인데, 밀폐계는 에너지 교환은 있지만 물질 이동은 없는 경우가 이제 밀폐계. 이와 같은 이제 밀폐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질은 나가지 않고 에너지만 밖으로 나가는. 창문도 닫혀 있다라고 하면. 자, 1법칙은 고립된 계는 일정하다. 2법칙은 엔트로피는 계속 고립된 계가 열적으로 평형 상태, 계 안에서 열적 평형 상태가 있지 않는다고 하면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한다. 그 다음에 3법칙, 온도가 0으로 접근하면 계의 엔트로피가 일정한 값을 가진다. 자,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실제 어떤 일로 바뀔 수 없는 걸 엔트로피라고 한다. 그 다음에 엔트로피의 반대는 일로 바뀔 수 있는 것을 엔탈피라고 한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공유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들을 우리 이제 물질들이 기체 상태에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이상기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집니다. 자, 사람, 인류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데 저를 가지고 인류를 이해하면 인류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편적이지 않잖아요. 사람이 배고픔을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건 가장 인류의 보편적인 욕심인데, 배고플 때도 저는 어느 날 다른 급한 일이 있으면 그 욕구보다는 다른 급한 것들을 해결해야 하는 욕구가 나타날 거라고. 그걸 가지고 인류의 욕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인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모든 것들 개별적인 어떤 특수성을 던져버리고 가장 보편성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상기체라고 해요. 그 상태의 기체를. 그래서 이상기체는 현실의 기체는 아닌데, 그러나 기체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상적인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기체는 뭐냐? 분자는 상호관은 없고 단일 성분이고 개별 분자 부피는 없다. 그게 이상기체고, 이상기체는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게 기체 분자 운동론이에요. 그러면서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 또는 이상기체에 대해서 아보가드로의 법칙,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됩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은 모든 기체는 분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같은 개체 수가 같으면 부피가 같다라고 하는 게, 또 반대로 부피가 같으면 그 안에 분자 수는 같다라고 하는 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아까 단위를 앞 시간에 했잖아요. 단위에 SI 기본 단위 중에 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몰은 물질의 양이라고 합니다. 물질의 양을 한 개, 두 개로, 우리처럼 한 개로 만약에 단위를 했으면 분자를 해석하는 데는 무척 힘들 겁니다. 분자 한 개를 따지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몰이라고 하는 개념을 딱 했더니, 그러니까 연필은 한다 쓰지만 우리가 분자를 볼 때 한 몰 6.02 곱하기 10의 동그라미가 23개, 23승을 엄청난 양의 개수죠. 그 개수를 1몰이라고 했더니 이제 분자 해석이 가능해진 겁니다. 부피는 0도씨에서 20.4리터더라 하는 것들. 그래서 몰이라고 하는 개념과 아보가드로 법칙은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화학 법칙으로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은 그레이엄 확산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확산 법칙. 무거운 분자가 가벼운 것보다 훨씬 더 확산이 느리더라. 즉 질량에 반비례하더라. 근데 질량이 어느 정도에 제곱근에 반비례하더라. 질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하더라. 뉴트를 씌운 정도에 반비례하더라. 그 말은 가장 가벼운 분자가 뭐죠? 우리 물질 중에 수소죠. 수소가 확산이 되면 엄청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험한 물질들을 해석을 할 때, 관리를 할 때 그 물질들이 분자량이 작은 물질이면은 확산이 엄청 빠를 거니까 훨씬 더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그게 시사점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게이루삭스 법칙, 결합 법칙을 해서 반응하는 기체사의 부피비는 자연수로 표현되더라라고 하는 답. 이 분자들은 0.1개 이런 식이 아니라 자연수로 반응하는 기체사의 부피는 자연수로 표현되더라라고 하는 게 게이루삭스 법칙입니다. 자, 이 정도